근데 요번에 딥시크가 대놓고 대량으로 베낀 거거든요. AI가 가져올 미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양극화예요. 가진 놈이 돈 더 잘 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가들은 모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샘 알트만 형님이 약간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억 때려붓고 막 수조 원 조달해갖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10조 이상 때려붙여 치면초를. 근데 저기 딥시크하고 막 솔트룩스 막 대표님 나와가지고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한다 하고 있다. 근데 저기는 고뇌하고 학습하고 아까 뭐라는 거야 협업하는 AI는 못할 거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 질적으로 다르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기술을 제가 오늘 떳떳하게 말씀드린 건 저희 회사의 비밀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있는 AI 연구자들은 이걸 다 하고요. 오픈 AI 내부에서도 이걸 해요. 저기 아까 디스레이션이 빨대 꽂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증류해갖고 더 하는 거. 예. 자기네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이래요. GPT-4 모델을 O3 모델이 빨대 꽂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 집 안에 가문에 애가 셋을 낳았어요. 예. 첫째를 엄청나게 돈 많이 들이고 과외 선생님 붙여갖고 공부를 시켰어요. 어허. 셋째 애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 돈 많이 볶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야 네가 가르쳐라. 야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빨대 꽂아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네. 지금 딥시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딥시크는 자기 형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옆집 형한테 빨대 꽂아서 바다 배운 건너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딥시크를 상대로 또 학습을 하고 있는 다른 AI 모델들도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1000개 있는 이상 있다고 막. 그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가능한 빨대를 거네. 막 꽂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빨대 꽂는 것이 그러면 억울할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아,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길이고. 예. 그러니까 오픈 AI 안에서도 그렇고요. 구글 안에서 저 디스틸레이션하고 레그하고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는 이미 저 기술 자체는 10년 전부터 얘기됐던 기술이고요. 최근 2년 동안에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는 자기도 외부에서 베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요번에 딥시크가 대놓고 대량으로 베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소송을 할 수 있냐? 그러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돈 내고 베꼈거든요. 아까 예를 들자면 옆집 형이 서울대 하버드 나왔는데 얘한테는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근데 셋째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형 보고 야 너 가르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옆집에 있는 애한테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기가 힘들고 둘도 안 되니까 옆집 형한테 이왕 가르치는 건데 용돈 줄 테니까 우리 애도 옆에서 듣게 해달라라고 해서 옆집 가서 이렇게 창밖에서 듣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배운 딥시크 애한테도 또 다른 애들이 들러붙어 갖고 이제 빨대 꽂고 있는 거죠. 그게 디스레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 하는데 사용한 건 딥시크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흔히 말하는 그 AI의 4대 천왕이라는 분들이 네. 야, 이 딥시크가 이렇게 나온 건 예측됐던 거고 또 오픈 AI 맨날 니들이 다 독식하려고 했지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갈 거야. 오히려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한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AI 서비스의 어떤 춘추전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AI 모델 자체도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큰 변화가 2개가 생긴다고 봐요. 예. 그게 저희 회사와 구버의 솔트룩스와 구버의 전략적 축이기도 해요. AI가 가져올 미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양극화예요. 아하. 가진 놈이 돈 더 잘 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AI로 돈을 더 많이 벌 텐데요. 그럼 사람들이 AI 쓰면 쓸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더 똑똑해질 거고요. 그럼 그 소유주는 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샘 알트만도 회사 이름을 오픈 AI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클로스드 AI로 된 거고요. 어허. 그걸 갖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 거고요. 원래는 비영리 기관을 만들었고 지금 영리 재단으로 영리 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 했던 얘기가 AI에 세금을 물자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AI가 버는 돈이 독식이 되면 안 되니까 양극화되는 걸 막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부에 더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걸 AI가 가속할 가능성이 있죠. 이 양극화 말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가들은 모두 전략적 양극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략적 양극화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략적 양극화라는 예. 건 어떤 의미예요? 양극화는 뭐냐면 어정쩡하게 중간 거는 우리는 포기하고 양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양극화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양극화는 뭐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적 양극화다라고 한다면 이제 AI의 가격이 낮아지고요.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회사에서도 우리 요약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토큰값 나가요. 맞아요. 그 돈 나가서 비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가격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별 걸 다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에도 AI 넣어볼까? 우리 무슨 애완동물 키우는데도 AI 넣어볼까? 네, 심지어는 가서 뭐가 있을까요? 농업 사용을 하는 데서도 농업 부분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AI를 더 깊게 넣어볼까? 만약에 지금 AI의 사용 비용을 10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어떤 서비스에 AI에 적용했을 때 돈을 더 잘 벌 수 있냐 하는 거를 누군가가 빨리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시장 내에서.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벌어주는 AI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모델을 실험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Y스트릿의 AI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Y스트릿 AI가 매 초 단위별로 예를 들자면은 꼭 그건 이제 법적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법을 빼고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적어도 1시간 내에 올라가는 주식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아니요, 그걸 우리 예를 들자면 서브스크라이빙을 한 우리 VIP 구독자들에게만. 근데 딱 1시간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50분에 팔아야죠. 샀다가. 그런 게 있다면. 네. 그런 아이디가 있다면 근데 그게 지금을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10억이 들어요. 근데 AI 비용이 낮아지면은 1,000만 원 갖고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만드시겠어요? 하죠. 네. 그런 아이디어에 관련된 게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시를 드신 거고 어떤 아이디어가 되든 시도해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지면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극단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유즈 케이스하고 성공 사례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거예요. 난 여기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거 되더라. 저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사더라 하는 사례들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 상향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스타트업이나 또는 저희 같이 일반 조그만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여기에 AI 한번 넣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가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 버는 방식이 찾아내게 되는 거죠. 각자가 AI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한 달에 $20면 한 3만 원 꼴인데 그거 없어? 그것 때문에 무슨 부의 양극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말씀하신 기업 단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 이상이 되니 그것 자체조차 좀 아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있다고 칠게요. 독자분들 중에서. 청취자분 중에서.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하려고 좀 알아봤더니 그만큼 챗GPT나 모르는 걸로 API로 연동해서 뭘 쓰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2,0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고 그걸 시도해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만 원이에요. 할 수 있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루시아 2.5예요? 루시아 2.5뿐만 아니라 그런 류가 제공하게 되는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온다. 네. 그리고 줄줄이 그런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루시아 2.5나 GPT를 사용한 다른 서비스들이 그 위에 올라와서 나오는 거죠. 그 AI 뇌들을 사용을 하는. 그게 이제 누구나 가능한 그 세상이 될 수 있다.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 봐요. 아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인공지능을 내가 만들 생각하지 않고요. 싸게 빌려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역할이 되는. 그렇게 빌려다 쓰는 비용이 너무나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공짜는 아니겠지만 공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기료 수준으로 낮아지게 돼요. 그럼 우리 전기를 꽂아서 쓰는 제품이 별별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전기가 되는 거죠. 코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전기료는 내보내지만. 그거를 부담 갖고 쓸 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꽂아서 쓸 수 있는 별별 제품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AI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게 있을 텐데 거기도 GPU가 필요하고 거기도 개발자들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걸로 된다라는 겁니까? 전기요금 정도만 받아도? 그게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당장 오래된다는 건 아닌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픈 AI나 샘 얼트만의 비유를 하자면은 원자력 전 세계를 지배하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내가 쥐고 싶은 거예요.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것처럼. 근데 얘는 AI를 생산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누구나 그 AI를 전기 코드 꽂듯이 꽂아서 쓰고 쓴 만큼 돈을 내도록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픈 AI가 플랫폼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양극화 중에 한 축은 그럼 누구라도 빨리 전기 꽂아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서 대박 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양극화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는 참 쉽지 않아요. 점점 더. 예. 그리고 지금 GPT 4.5나 O3라든지 이런 것보다 똑똑한 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GPU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양극화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근데 전문화된 거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예를 들면 미국 법하고 대한민국 법은 달라요. 그쵸.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 구조가 상당히 다르죠. 의료도 달라요. 투자 환경도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벌티컬리 깊숙이 들어가는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뇌 크기나 학습하거나 뭘 했던 것들은 오픈 AI보다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훨씬 잘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티컬로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시장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뇌를 만들어내는 것과 네. 남이 만들어낸 똑똑한 AI를 빠르게 빌려 써서 나만의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축의 사업적 기회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더 전문화된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서비스와 뇌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시장과 이미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양극화돼서 발전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중간은 거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AI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다 먹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전략적인 양극화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왜냐하면 왜 전략적이냐면 전략의 한마디 말은 이거예요.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 뭘 버리고 뭘 취할지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포기와 집중. 네. 그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비싼 서비스, 고급화된 서비스를 쓰려는 수요도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택한다면 양극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서비스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화 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전문화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방식과 또 한쪽은 나는 이제 AI 만들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 왜냐면 AI는 싸지니까. 오히려 나는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 둘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나와야죠. 예전에 인터넷 시대로 간다면 초창기 인터넷 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시스코라는 장비 회사예요. 인터넷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데죠. 이 회사가 주가가 엄청 올라가다가 주가가 나중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걸로 돈 버는 방식과 서비스를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구글, 네이버, 아마존이에요. 서비스 기업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낸 AI 기술을 더 좋은 걸 만드는 것보단 그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돈 벌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는 그 중에서도 또 전문화된 AI를 깊게 파는 기업들이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인터넷 시대의 웹 서비스, 모바일 시대의 애플리케이션, AI 시대에는 뭐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안드로이드를 이용하건 iOS를 이용하건 AI 뭐든 이제 앱을 만들듯이 AI도 어디 걸 이용하건 나만의 특화된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빨리 그걸로 돈 벌자.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하나 잘 만들어서 거의 국가가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듯이 AI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 가능한 시대는 이제 현재입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죠. 이게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얘기한 건데요. 돈을 버는 방식,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복리도 있지만 우리 또 캐치프레이즈가 자산의 복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자산의 복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느 주식이 올라갈까? 어느 주식이 떨어져서 숏을 칠까?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피터 드러커 교수가 한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측은 불가능해. 예측하려고 하지 마.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미래, 이미 시작된 미래가 뭔지를 잘 관찰해. 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언제 시작되냐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고 얼마 후에 난 이런 아이디어에다 AI 집어넣어야겠다라고 가면 이미 그런 게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왓츠앱도 그렇고 카카오톡 같은 거 나도 저거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미 시작되니까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죠. 나중에는 똑같은 메신저 서비스 수십 개 수백 개 나와도 이미 플랫폼 장악이 끝난 다음일 테고. 그렇죠.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약간 그러면 솔트룩스 내에서도 이런 LLM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것 자체를 개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활용한 모델들도 한번 또 시도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솔트룩스 자체는 루시아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양극화 중에서도 서비스라든지 응용 서비스 분야보다는 전문화된 분야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솔트룩스는. 그래서 뭐 법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자회사인 플루닛이나 다이캐스트나 구버 같은 회사들은
그걸 가지고 응용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이캐스트라는 회사는 저희 자회사인 다이캐스트는 그를 고객 서비스하고 고객 응대 콜센터에 집중을 하고 구버라는 쪽은 연구를 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하는 응용 서비스를 만들고 플루닛은 가상인간이라든지 가상 비서 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응용 서비스로. 그래서 저희 회사조차도 양극화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서비스는 직접 개발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튠즈라든지 이런 서비스 본인이 직접 맞아요. 진출하고 애플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있듯이 네. 루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각자 또 모델도 만들어내시고 네. 그러니까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만 하겠다.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 야, 빨리 올라타야겠네요. 이게 분명히 2025년 3월에 이야기하는 것과 연말에 이야기하는 것, 26년에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누군가 무릎을 탁 치고 그때 나도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채널에 나가서 제가 한 2년 전에 얘기를 한 거를 지금도 보시더라고요. 돌려보는 네, 옛날 그때 거. 2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이해 못 하셨던 분이 요즘 이해를 좀 하시거든요. 지금처럼 오늘 얘기하신 거 다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또 달라져.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또 왜 그럴까요? 항상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봐야 네. 또 무릎을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그 MOU도 굉장히 많이 맺으시더라고요. 네. 다른 기업들하고도 그렇고 그럼요. 단체들이랑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서비스 한 3개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모든 산업 분야들은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냐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파트너십도 맺고 뭐 영화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쓰고 싶은데 또 지원도 하고 의료 쪽에서 인공지능을 쓰고 싶은 기업들과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의료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응원하고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아까 네. 말씀 중에서 예전에 시스코라는 네. 통신 인프라 이제 뭐 장비 만드는 회사가 그게 다 깔리고 나서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조금 똑같아요.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분들한테 되게 이제 불편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젠슨왕은 네. 뭐 피지컬 AI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GPU 훨씬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필요해요. 필요는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젠슨 왕이나 엔비디아가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예. 우리는 어느 정도 될 거고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얘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네. 사람들이 그 튤립 그 알 샀던 것처럼 오히려 저는 국은 뿌리 샀던 것처럼 오히려 과도하게 기대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오픈 AI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든 것들 포함해서 솔트루스까지 포함해서 GPU는 더 필요해요. 근데 GPU가 저희가 필요한 정도가 예전에 10이었고 앞으로는 한 15 정도, 20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한 100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자를 한 거죠. 시스코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스코도 시스코라는 인터넷 장비가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위에 있었지만 이거를 베낀 또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뛰쳐나가지고서는 평정을 해버렸거든요. 시스코 장비를. 싸게. 쌓으면서 품질도 마찬가지로 맞춰낸 거죠. 이런 형태처럼 엔비디아에게도 그런 도전은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GPU 자체에 대한 시장이 줄어드냐 그럴 리는 없어요. 더 많이 이제 필요로 해요. 시장 전체가. 특히 가격대가 내려가면은 더 안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가격대가 내려가면 이제 온갖 때에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GPU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10만큼만 더 증가가 될 텐데 많은 사람은 100만큼 증가되지 않을까 하고 과대하게 거품을 스스로들 투자자들이 형성을 했던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져요. 그럼 지금 주가가 적합한 거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뭐 투자가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GPU는 지속적으로 팔려 나갈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팔리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제 요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네. 누구도 뭘 잘못한 거는 아닌데 항상 또 시장의 기대나 이런 건 또 그렇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숙제는 결국은 엔비디아가 하는 이제 추론 시장, 그러니까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이관이 되면 추론 시장은 경쟁자가 많거든요. 네. 반도체가.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그 엔비디아가 승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은 도전이 굉장히 많아요. NPU를 포함을 해서 NPU 업체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그게 더 가속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는 분명히 도전적이에요. 더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만큼 로켓처럼 팔릴 가능성은 적다. 그래도 성장은 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젠슨왕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네.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에도 굉장히 탁월하다.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검증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비용 대 효과를 봐야 돼요. 비용 대비 효과를. 네, 예를 들면은 H20라든지 H800 같은 것들을 20대 쓰는 거하고 B100, B100 한 대 쓰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나은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의 경험은 네. 그 정도로 10대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다요. H20이나 H800 같은 거. 네,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수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4090, 5090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LS20 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대 쓰는 게 H100, B100 한 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얼마 정도 좋냐? 2배에서 3배 정도 좋아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4090이나 5090 같은 그 이제 RTX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용 그래픽 카드도 회사에서 활용을 하시나요? 엔비디아에서는 권유를 안 하고요. AS를 안 해준다 그래서 나온 게 L 계열들이 LS 계열, 뭐 네. 20S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쓰죠. 근데 그것도 저가 유통 모델이에요. 이런 걸 여러 대를 쓰는 게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왜 그 5090도 나오고 했는데 5080 뭐 이런 것도 아직 시중에 안 거의 나왔어요. 없다 그래가지고 네. 돈 있어도 못 산다 그래서. 하반기쯤 돼야 풀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뭐 중국에서 뭐 이게 사재기를 하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서운 건 10년 후인데요. 제가 어디 가서 지난번에 제가 그 사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사시미 칼 갖고 이러고 있거든요. 뭐 5나노니 10나노니 뭐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미국 애들은 미국 요리할 때 쓰는 중식도 알잖아요. 예. 이걸로 텅텅 썰어대면서 예. 비슷한 성능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통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반도체 분야입니다. 우리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뵐 때마다 그 AI 시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도 훅훅 와닿고 있고 그 우리 또 현실 속에 처음에는 신기하다 써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이제 4차 산업시대면 이제 돈을 벌어야 돼 뭔가 기회가 보이는구나 근데 거기에서도 뒤처지면은 아까 그 전략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양극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당하는 거죠. 뭔가 부적인 양극화를 당하게 되죠. 위기와 기회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바라보는 시각 중에 뭐 제 친한 분 중에 한 분 이거는 1950년대 60년대에 핵 경쟁하고 자기는 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조만간에 국가별로 기업별로 의사결정할 게 내가 핵 우산 안으로 들어갈지 내가 핵을 보유할지를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 LLM. 핵 우산 자체 안으로 LLM을 들어가는 건 다른 LLM을 이용을 북한과 해서 한국이 되는 거죠. 섬뜩합니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오늘? 약간? 근데 한 1년 지나시면 또 이게 조회수가 거예요. 대표님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어려워서. 다시 들어야 되거든. 다시 봐야 되고.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다음 버전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